겸손은 다스베이다 제 246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시영 대표 모시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가 MBC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새로 진행하는 바람에 우리 타격 많이 받고 있습니다. 타격 많이 살려주십시오. 같은 시간에 하거든요. 예. 겹쳐서 힘듭니다. 힘듭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자, 이번 주에 일요일, 월요일 조사한 건데 이건 이제 정당 간 격차인데 우리 조사로는 5.7% 나왔어요. 근데 시중에는 정당 간 격차가 한 1, 2% 내로 줄어든 조사들 꽤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조사 꽃은 독립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해요. 여기서 독립은 어디서도 의뢰받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네트워크로부터 독립되어서 완전히 폐쇄적인, 그래서 보안이 확실한 그런 의미의 독립이기도 한데 국내 여론조사 기관 중에 우리만 그래요. 그렇게 하려면 불편하거든요. 인터넷 시대에. 그렇게 완전히 독립적인 조사로 해보면 지난 10월부터 정당 간 격차는 한 1% 내외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한 9% 정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독립적인 전화면접 조사로는 한 9% 차이를 계속 몇 달간 유지하고 있거든요. 안정적으로. 대단히. 사람들 마음이 안 움직였어요. 근데 최근 한 달 사이에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ARS 조사? ARS 조사는. 예, 예. 예. 우리 ARS 조사도 최근 한 달간 크게 움직여요. 우리나라 여론조사 시스템은 나쁜 의도를 가지면 제3자가 통신 서버 말단에서 장난을 칠 수 있는 구조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찜찜함이 있다 계속. 뉴공이 안착화됐기 때문에 꽃에 좀 전력 투구 좀 해주십시오. 그동안 너무 바빴어요, 사실 김원준 총수가. 겸손은 힘들다 해서 예. 이제 고정적으로 여론조사 꽃도 다룰 겁니다. 이제 준비가 됐어요. 네. 안전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에. 여하간 이 ARS 조사를 다룰 때는 그런 점에서 약간 찜찜함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왜 그러냐면 독립적인 우리 전화 면접 조사로는 여전히 진보 유권자들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럼 ARS도 그렇게 나와야 돼요. 고관여층을 잡는 게 ARS니까. 그렇게 나왔었어요, 몇 달간. 그렇죠. 갑자기 한 달 전부터 네. 전화 면접 조사로는 그대로 그거 이어지고 있는데 ARS만 이상하게 한 달 전부터 이게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 나름 신뢰가 있는 게 최근에 진보 유튜브, 보수 유튜브 동접 현황을 보면 진보 유튜브 쪽이 훨씬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자 수는 원래 보수 유튜브가 세지만 동접이 확 줄었어요, 최근에. 그만큼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자기들이 볼 때도 좀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기가 좀 죽었어요. 사기가 죽었어. 그래서 지지층이 활성화 안 돼 있어요. 윤석열 찍었다는 사람들 주변에 보면 요즘 정치 얘기 별로 안 하시잖아요. 진보층이 더 활성화된 게 맞긴 맞는데 ARS 조사에서 좀 아닌 결과들이 그렇죠. 나올 때가 ARS 조사에서는 갑자기 대통령실이 급상승한다든가 정당 간 격차가 극히 좁아진다든가 이게 갑자기 한 달 전부터 벌어진 일인데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조사로는 5% 정도 격차다. 네. 그리고 대통령 조사로는 약간 떨어졌어요. 네. 2.5%포인트 감소가 됐죠. 네. 오늘 또 뭐 다른 여론조사 보면 뭐 40%를 훌쩍 넘기는 조사들도 있더라고. 네, 있었죠. 그래도 저희가 쭉 보면 그래도 좀 안정적이에요. 진폭이 좀 적어요. 예, 좀 보면 그랬습니다. 진폭이 좀 적은 편인데 우리 ARS 조사도 그런 취약성 하에 있으니까 감안하면서 항상 봐야 될 것 같고 이건 UAE의 논란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 시점은 아니죠. 해외만 가면 이렇게 재능이야. 해외에 가면 5% 올라야 되는데. 아니, 일본 가면 이 격리를 또 해야잖아. 계속 했는데. 근데 일본 가서 격리하면 어떻게 되지, 그게? 왜 다른 나라 국기에 계속 격리를 하란 말이야. 아니,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서 격리하는 건 못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이건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길 바라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잖아. 계속 다른 나라 존중했다고 말을 했는데. 그냥 실수했다고 하면 되거든?
근데 존중한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다 보니까 UAE는 게다가 정자세를 취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존중했으면 정자세를 취해야지. 그러니까 멍 때린 거예요. 하여튼 멍 때린 겁니다. 요 조사는 산염 중임제에 대해서 여론이 우호적이다.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가 또 말씀하셨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산염 중임제는 좋아해요. 미국이 이렇게 하잖아요. 알고 있거든요. 익숙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들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이런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1년 단축이 얘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를 일치해야 하는데 지방선거하고 일치시켜야 하거든요. 무조건 1년 단축시켜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안 하지. 안 하려고 할 텐데 네. 밀어붙여야지. 그리고 이제 결선 투표 어떠냐. 찬성이 반대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이런 대통령 선거제도 개편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가 걸려서.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 조사가 재밌어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개입하고 있냐? 개입하고 있다. 이만큼이야. 그리고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이만큼밖에 안 돼. 누가 주로 이렇게 생각하느냐? 당연히 국민의힘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렇게 갈려요. 44%는 개입하고 있지. 그들도 인정해. 근데 한 절반 가까이는 아니야. 아니야. 응?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사실 개입하고 있다는 걸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아는데 국민의힘 지지층도 당무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서 그렇죠. 인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구나 다 알아요. 사실은. 아니면 진짜 얼마만큼 개입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 납득시키려면. 진짜 목을 잘라야 돼. 근데 저는 어떤 신호로 읽냐면 총선 패배의 출발 지점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 이거 굉장히 고급 분석입니다. 응? 대중 일반과 지지층의 인식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렇죠. 총선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예. 말씀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억이래. 이렇게 180억 먹었다고? 요즘에 언론에서 슈퍼챗 꿀꺽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이상한 놈들이. 이게 말이 돼 꿀꺽이? 꿀꺽하면 몰래 가로채는 거잖아요. 자, 요즘에 돈에 꽂혔어. 180억이 된 이후, 응? 또야 또. 또 그랬어? 180억이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 황교안과 그 지도부가 의존했던 아스팔트 우파들. 그때 생각해 보시면 태극기 부대가 국회를 막 점령하고 그랬어. 네, 그렇죠. 국회 의사당까지 들어왔잖아요. 네. 그 아스팔트 우파에 의지했던 당시의 지도부하고 대중 일반의 인식, 그 사이의 거리, 그 떨어진 거리만큼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 황교안이 보고 싶네. 자기들끼리의 논리에 매몰돼서 대중 일반이 보기에는 쟤 왜 저러는 거야, 쟤네들? 근데 윤 대통령과 윤핵관 주변 사람들은 자기들이 공천권을 쥐고 자기들 당으로 만들려고 그 방향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은 어쨌든 그걸 지지해야 되잖아. 이쪽을 따라가야 되나? 자기 부정해야 되잖아. 거리가 멀어질수록 총선은 폭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대통령 지지층과 대중의 인식 사이가 거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이런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 이거 중요한 대목이에요. 네. 자기들은 몰라. 우리가 또 이걸 물어봤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대구 서문시장 방문으로 새 단독 행보를 시작했는데 그게 좋으냐 싫으냐가 아니라 지금보다 대외 활동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 덜 했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중립적으로 들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 철저하게 중립적입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도 조금 더 솔직해질 수 있어요. 늘어나길 바란다가 전체 국민으로 따지면 29.8%입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은 국민의힘 지지층이에요. 국민의 지지층 60%가 늘어나길 바란다. 이것도 대중인식과의 거리가 벌어지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대통령 부인이라는 그 지위는 부정할 수가 없고 멈추지 않을 것 같고 지지하는 방향으로 내가 마음을 먹어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고 네.
윤석열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역시 지지층들 세계에 고립되는 거예요, 이게. 그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몰라요.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 총선의 결과는 본질적으로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와 국민 일반의 사고가 다른 지점을 민주당이 파고 들어야지. 김건희. 아까 대통령 당으로 만들려고 한다. 공천 자기 사람 꽂으려고 한다. 이런 게 이제 약점인 거죠. 선거 개입하고 있다는 게 대구 경북에서도 60%가 넘단 말이에요. 보수적인 지역에서 부산도 마찬가지고 강원도 마찬가지고 아니다라고 하는 지지층과 나머지 국민 일반과 벌어지고 있잖아요. 벌어지게 만들고 있는 거지. 근데 이 대목에서 총수가 조금 나경원에게 우호적인 느낌은 좀 들어요. 워딩을 이렇게 보면. 다음 조사가 그건데. 이 조사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강도는 아니었어요. 비판하는 수준이었거든. 그때도 어떤 의도로 비판하냐고 물어보면 아니 당대표 출마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게 절반 이상이고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나경원이 정책 제안을 잘못해가지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겠죠. 네. 이것도 역시 인식 격차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층 다르죠.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거 정책이 잘못돼서 그런 거야. 자기들도 안 믿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해야 하는 거지 지금. 고립된 갈라파고스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왜 웃고 그래? 나 그런 거 모르는 사람처럼 보여? 그게 진행이 되면 선거는 반드시 지게 돼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그 인식의 갭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대하면서 이제 고집 부리게 되거든요. 억지를 쓰고 자기들끼리 계속 차근차근 쌓여가는 그 인식의 갭은 한 번에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자기들은 몰라. 아주 좋아. 근데 내가 혼자 당한 거 같은데. 응? 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질문지 만들었잖아. 그렇지, 질문지 만들었지. 또 박시영 대표가 질문지를 안 만들어주면 이게 조사가 안 돼요. 항상 마지막에 리뷰를 해줍니다. 전문가로서. 이거는 빼는 게 좋겠고요. 이 문구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딱 짚어주면 그때 이제 우리가 조사 나가게 된다. 박시영 대표가 이 실전 여론조사를 노무현 청와대에서 배웠어요. 오래된 사람이에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있어?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지. 그래서 지금 독립한 거 아니에요, 혼자. 어려운 시기예요. 네, 어렵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네. 그리고 여론조사 것도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뉴스공장에 주기적으로 이 데이터와 함께 최초 공개를 수요일날 하게 될 것이고 언론의 자료도 배포하게 될 거고 네.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다. 아니 솔직히 보면 꽃이 훨씬 문항이 심층적이고 볼만한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이런 질문 말이야. 늘어나길 바라냐? 줄어들길 바라냐? 전곡을 찌르는 거거든. 우리가 작년에 시작하면서 이제 준비가 되면 해야지 했던 일들을 2월 달부터 이제 하게 될. 이런 심층적인 분석이 있으면 국민들이 그동안 몰랐거든. 김건희,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재현한 거야? 어려운 시기 맞구나. 지금 알기로는 정기 구독자들이 3분의 2밖에 안 찼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외신 기자들한테도 뿌릴 생각이고 해외 여론조사 기관들하고 콜라보도 할 생각인데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그러면 결과를 보여드리겠다. 우리 또 결과를 말하잖아 항상.
근데요, 여자는 왜 남자보다 털이 적어요? 타인은 지옥이란 말이 왜 생긴 거예요? 선생님, 질문이... 야, 그냥 읽어봐.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우리말 잡학사전. 영어 잡학사전, 우리말 어원사전, 신화와 성서에서 요리한 영어 표현사전과 문화교양사전, 철학 잡학사전도 있습니다. 선생님, 어디서 팔아요? 딴지마켓! 딴지마켓! 됐지? 잘 자. 숙면하기 참 어렵지요. 편안한 밤 보낭칠 이노큐가 도와드립니다. 딴지 마켓에서 최저가로 구매하세요. 음주 단속이 있겠습니다. 후 불어주세요. 너너너너너 아니 알코올 수치가? 예? 저 가글만 했는데? 이런 알코올 들어간 가글을 썼군요. 그러면 입마름에 구취도 날 수 있습니다. 닥스베디 쿨센스 케어 플러스 가글을 써보세요. 쿨센스 케어 플러스 가글이요? 네, 무알콜에 프로폴리스와 강황 추출물이 함유된 치과에서도 처방된 가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닥스메디 가글만 써야겠어요. 자,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 모시겠습니다. 그냥 김준영 교수, 그랬으면 이제 수많은 교수들 중에 원 오브 댐인데 국립외교원장, 여기서 외교관들 육성하는 곳이에요. 얼마나 있어 보여.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 그럼 원장, 외교관들, 내가 다 길렀어! 외교원장을 한 이후에 이 외교에 대한 코멘트는 이 무게감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오늘 띄우지? 어색하게. 진짜 어색하다. 저도 처음 띄워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틀린 사람이라는 게 늘 나한테 따라오는데. 자, 오늘 모신 이유는 우리 대통령이 이제 밖에 나가기만 하면. 예. 네. 사고가 해줍니다. 큰 사고죠. 탁현민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 주는 이제 UAE에 가니까 거기서 뭐 사고가 나겠지? 그때 탁현민이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는 국빈 방문이라고. 국빈 방문은 사고가 날 수 없다. 거기서 다 촘촘히 짜 있기 때문에 그 하란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사고가 안 날 거다. 섣부른 놈. 그랬어. 자기 머릿속에 있는 국빈 방문은 사고가 날 구멍이 없다는 거야. 왜 구멍이 없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대형 사고를 또 냈잖아요. 근본적인 질문인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저는 점점 세계관이 그쪽으로 꽂힌 것 같아요. 본인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핵 조인트 플래닝하고 조인트 엑서사이즈 때도 조선일보가 사실은 유도한 신문이 많거든요. 정확하게 알고 얘기한 것 같지 않거든요. 내용은 모르지만 냉전의 전사로 꽂힌 것 같아요. 세계를 딱 아군과 적군, 흑, 백, 선악으로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자기는 선이죠. 그래서 그 이상의 복잡한 구분을 사실 못하는 것 같고. 그걸 이제 일종의 마니즘이라고 하는데 네오콘들이 그랬어요. 부시와 이때 네오콘들. 그리고 트럼프가 그랬고요. 굉장히 유사하게 닮아간다, 네오콘과.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자기 편 아니면 다 적인 거예요. 외교의 역사상 공식 석사학에서 적이라고 얘기한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도. 어느 나라 대통령도. 사실 거기 가서 이란뿐만 아니라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란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군이 마치 이란을 대상으로 UAE를 지켜주는 듯한 구도를 만들었죠.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왜 그러나? 첫 번째 이제 세계관이 그렇게 단순화되고 흑백 논리로 점점 굳어져서 그런 것이다. 예, 거기에 대한 엄청난 확신에 차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조중동의 논설을 보면요. 이걸 지지하고 있습니다. 좌파만 척결해도 당신은 시대적 영웅이 된다. 이걸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노동계 탄압한 게서 재미를 보고 몇 % 지지율을 끌어올렸.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좌파 척결, 문파 척결, 그리고 바깥에서는 세계를 딱 진영으로 나눠가지고 미국하고 반대되는 국가는 다 적이다.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칼을 휘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세계관이 그렇게 이완화되고 단순화됐다. 주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간다. 근데 UAE의 주적은 이란이다. 이런 건 사실관계가 안 맞는 거예요. 사실관계가. 아주 최소한의 공무원 해도 주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거기 두바이에 상주하는 이란 인구가 두바이 인구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두바이를 제2의 테헤란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해요. 그거 주적일 수가 없어요. 이란 기업들도 엄청나게 많고. 인터넷 검색 조금만 해도 나오는 것이고 대통령한테는 그보다 훨씬 더 고급 자료가 하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일단 안 했고 안 한 상태에서 누가 잘못된 정보를 집어넣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이란이라 그러지 않고 이라고 했을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안 하는데 누군가 잘못된 정보를 넣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일주일 동안 두 나라밖에 안 가는 거는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그랬으면 놀러 갔다 그럴 거예요. 딱 두 나라 3박 4일, 3박 4일 엄청나게 널널한 스케줄이. 스위스는 거기 가서 자기 연설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그게 3박 4일이에요. 그것도 국빈인데 전혀 보러 갔지 않다는 거는 공부를 말이 해. 안 돼.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른 나라 가서 제3국 대통령이 당신들하고 이 나라하고 주적이요. 외교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UAE가 방문단 정상들을 대접 잘하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자기들이 이제 이란하고 껄끄러웠던 걸 다 극복하고 좋아지는데 그 입으로 UAE를 얼마나 곤란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해가 안 가. 누군가 잘못된 정보를 줘. 크로스 체크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누구를 만나도 자기가 95% 얘기한다니까. 또 지금 여당은 두 가지 반응을 하자. 하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격려 차원에 했다고 대통령 걸 수습하는 거 하나. 하나는 그 말 틀린 게 뭐냐? 이란 나쁜 놈이지. 이란 나쁜 놈이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외교부가 대통령 순방을 하면 엄청나게 자료를 많이 준비했었어야 했대. 대통령 때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료를 달라고 하지도 않고 공부를 하지도 않고 근데 누군가는 잘못된 정보를 넣어주고 그게 교차 검증이 되지 않고 그걸 또 얘기해버리는 거야. 처음에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관료들은 두 번, 세 번, 네 번 화낼 때까지 못해요. 얘기해도 소용없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안 하게 될 것은 뭐 자연스러운 결론일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가설은 이란은 시아파 동맹의 맹주고 사우디는 수니파의 맹주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친구야 저기야. 자,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적입니다. 근데 사우디는 미국하고 가깝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란을 나쁘게 말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고요. 이렇게 누군가 설명해 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된 게 사우디가 미국하고 지금 척지고 있잖아. 네, 응? 맞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과외를 받았을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거기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게 이란 돈이 여기 묶여 있는 거 아시죠? 돌려줘야 맞는데 미국이 제재를 걸어서 석유 대금. 네, 우리가 석유를 가져온 거니까 주는 게 맞죠? 아무리 이란 그래도. 석유를 8조 원치 이상 우리가 썼어요. 네. 그 대금을 우리나라 은행에 계좌를 열어서 이란 중앙은행이 예치해뒀거든요. 이란이 꺼내가야 되는데 미국이 그걸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깡패지. 이란은 외교부가 굉장히 점잖게 나왔어요. unaware이란 말을 써서 인지하지 못하다. 사실을 무식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매들썸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냐? 오지랖 넓은 걸 얘기해요. 그거 아세요? 보수지에서 원래 타이틀 잡기를 오지랖이라고 썼다가 또 뭐라 그랬나 봐요. 그래서 표지를 돌렸는데요. 가장 정확한 표현이 오지랖이에요. 이란 외교 당국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뭘 모르고 오지랖 넓게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더 심각한 거는 이란은 신정국가잖아요. 행정부는 권력이 없어요. 그냥 실천하고 실행하는 부서예요. 뒤에 혁명수비대가 있어요. 이 혁명수비대가 훨씬 더 강경하고 수틀리면 그때 실행에 옮겨버리는 거예요. 호르무즈의 납치 사건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당의 비대위원장처럼 나쁜 놈 맞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외교적으로 더 큰 것을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란한테 갚아야 될 돈이 8조가 넘는데 문 대통령 시절에 미국 때문에 그러니까 뭐 백신으로 줄까 막 이런 노력을 했어. 이란에서도 한국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무마해서 넘어오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그 호르무즈 해협 한국 선박 통화 못해.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하루에 70척 정도가 지나갑니다. 하루에. 이란 언론에 그 기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호르무즈 해협에 진행하는 한국 선박들 통과 중지. 그럴 수도 있어. 없던 적을 막 만들어내. 재주야 진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만들어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갑자기 제가 죄송하네. 진짜 큰일이에요. 근데 진짜 큰일입니다. 이렇게 외교를 계속 그냥 우리 편을 자꾸 다 빼고 계속 빼고 있잖아요. 내모 이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까지 잘 다져놓은 거를 실행하는 건데 거기서 또 문재인 정부 욕하고 또 거기서 UA 곤란하게 만들고 이란 정 만들고. 아니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거기 가가지고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한다야. 탄소 중립을 향한
정책 이야기하는 자리에 가서 했단 말이야. 중요한 부분 지적하셨는데 지금 사우디나 UAE는 원전이 아니라 대체 에너지의 미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생에너지에 올인했어요, 걔네들. 재생에너지 올인 그리고 그게 지금 공동성명 안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 와가지고 원전 생태계를 회복한데 거기는 더 이상 원전 계획이 없어요. UAE의 에너지 로드맵이 인터넷만 치면 다 나와요. 2050 시점에 에너지 포션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거기 보면은 그 석유 회사들이 지금 다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 게 잔뜩 써 있거든? 원전을 다시 지을 생각도 없는 나라예요.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 가가지고. 그거 바보 취급했지. 아이씨. 본인이 그리고 어떻게 UAE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원전 생태계라는 건 거기 있지도 않아. 4개 딱 지은 거예요, 4개. 그리고 끝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연설을 한 거예요, 거기 가서 국빈으로. 언론이 왜 이거 지적 안 하나 몰라. 그러니까요. 비겁해요. 비겁해요. 아니, 그리고 이거 300억 불도 제2의 중동붐을 얘기하는데 이게 함정이 있어요. 과거에는 보장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저쪽에서 다 주고 우린 공사해서 공사 대금을 받는 거예요. 아주 단순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리스크도 같이 져야 돼요. 공동 투자입니다. 이게 사우디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저쪽에서도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국 기업도 같이 리스크를 지는 투자가 굉장히 많아요. 프로 선수들이 보장 금액이냐 아니면 성과급이냐. 실제로 MOU잖아. 계약도 아니고. 다 뻥튀기야. 이명박 때 MOU로 장사 많이 했죠, 그때. 자원외교 국장은 자살까지 했죠. 그 책임을 국장한테 다 덮어 씌워가지고. MOU로 뻥튀기 하는 건 이명박 때 시작된 건데 그때는 어떤 나라 갔다 오면 MOU 액수 가지고 막 엄청난 투지 유치 다 개뻥이거든. 임기 말에 국정감사 때 자료 나온 거 보면 70몇 개 MOU를 체결했는데 이명박 때 그중에 본 계약이 하나 됐어. 하나. 70개가 개뻥이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큰일이에요. 큰일. 그러는 사이 미국하고 일본은 뭘 열심히 잘하고 있더라고. 기시다 총리하고 바이든하고 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동남아 가가지고 무슨 합의를 했는지가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하나 그때는 기자들 안 데려가고. G20. 예. 한국판 인태 전략.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해 주지 않았고, 예,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다 나오잖아요. 강제동원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미를 어떻게 갈 것인지, 일본의 지금 재무장이나 이 군사 대국화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 당연한 것처럼 두둔했단 말이에요. 지금 일본의 대국화를 두둔하고 있어요. 5월 달에 G7 하는데 초청할까? 이거를 미끼처럼 던지고 있고요. 일본 극우 신문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윤 대통령, 과연 저가 한국 사람들의 저항을 뚫어낼 수 있을까? 왜? 위안부 때 합의문까지 나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저항해가 뒤집었잖아요. 일본어는 좋은데 윤 대통령이 과연 반일 감정의 여론을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두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일본 언론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걱정해주고 있다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결정이 자기들한테 지나치게 유리하니까. 골 때리는 상황이죠. 그렇게 열심히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미국과 일본 사이엔 껴들지 못해요. 윤 대통령이 자기가 스스로 믿듯이 한미일의 한 축이면 이번에 미국에서 바이든하고 만났는데 그 자리 옆에 있어야 돼요. 그 두 사람한테는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뭘 꽁짝꽁짝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운명과 관련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떡합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많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외교가에 있는 분들이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은 겁을 주고 있으니까 내가 목을 낸다고 해서 바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고. 말해봐야 소용없다. 네,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이렇게 스스로 정당화했으면 실제로도 그렇고요. 점점 그런 소리는 점점 죽을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엉망진창이지만 가장 큰 타격은 외교 쪽에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군 전문가들 오늘도 제가 만났는데 군 전문가들은 지금 한국에서 어디서 충돌이 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험한 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언론 다 재갈 물러놓고 한 50년 전으로 돌아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란 부분은 그야말로 우리의 생존과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 외교는요 걱정입니다. 보수 정치인들이 이란을 적이라고. 그거 다 들어가잖아요. 그게 요즘 시대에 안 들어가겠어요. 지금 예의주시하잖아요.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해결할 거냐. 한국의 유력 인사들이 이란 적 맞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걸 확산시키고 키우는 거죠. 이란 대사관이 우리나라에 있잖아. 우리나라 대사관이 이란에 있잖아. 수교한 나라예요. 수교한 나라인데 갑자기
대통령이 그 말했다고 튀어나와 적국이라고 말하잖아. 그러면 대사를 쫓아내야지 말이 되지. 이란이 우리하고 제일 먼저 수교한 중동 국가예요. 앞뒤가 없어. 지금 완전히 어떻게 하실 거예요? 큰 덩어리의 얘기로 한번 정리해서 미국은 이렇게 가고 있고 일본은 이렇게 가고 있고 유럽은 이렇게 가고 있고 동남아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딜 가고 있는 거야? 뭔가 없어 보여요. 우리가 있을 것이 없어 보여. 벌써 결론 아무데도 나온 안 것 가고 같아. 있으니까. 글로벌한 단위에서 대선 전에 그런 말씀하셨거든. 우리가 유럽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냥 미일 밑에 붙어 있어요. 아무데도 가지 않고. 미일이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있으니까. 기시대하고 바이든하고 따로 만났잖아요. 거기서 한반도 비핵화를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미일 안보 협력도 얘기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없이, 우리 대통령 없이 한반도에 대한 이야기를 일본 총리하고 미국 대통령이 막 얘기하고 있잖아. 그들 얘기는 한국 대통령은 그 회의 자리에 없어도 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 큰 틀의 얘기를 한번 다음 시간에. 네, 알겠습니다. 그림 좀 준비해 와 주세요. 예. 그만 할 줄 알았어요. 그림 그려올게요. 가도 되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맛있다. 어쨌든. 저축을 하긴 하는데 돈이 잘 안 모이네. 재무 설계가 필요하시군요. 재무 설계? 그거 보험이나 펀드 상품 파는 거 아닌가요? 두 바보의 재무 설계는 다릅니다. 두 바보는 당신의 꿈과 목표에 집중합니다. 그럼 전 종편을 사고 싶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두 바보의 재무 설계를 검색하세요. 두 바보의 재무 설계. 이분들한테 재무 설계를 맡기는 분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광고가 들어오지. 뭔가 묘한 신뢰감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사기실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인지 광고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네요. 예. 시리고 무너지는 잇몸 관리가 구강 관리의 시작이라던데. 그러다 뒤늦게 임플란트 하시려고요? 32개 전부 다? 그러지 말고 하인프라로 미리미리 관리해주세요. 합성 보존제 없이 천연 유래 성분의 특허 기술을 더해 만든 파인프라 치약. 천연의 특허를 더하다. 제우메디컬 파인프라.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파인프라 치약. 저희하고 굉장히 오래된 관계입니다. 딴지마켓의 후기를 확인해 보세요. 이 치약을 한번 쓰신 분들은 계속 씁니다.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관계가. 아이고, 오과장! 바이오한테 화한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하는 69,000원이라서요.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혹시 한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꽃배달 단골이 따로 있지 않다면 착한 콜 꽃배달로. 왜냐하면 5%씩 적립해서 기부합니다. 오사카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일단락을 지으려고 해요. 왜? 그래야 한일 정상회담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일본이 숙제를 내준 거야. 일본이 내준 숙제는 일본은 사과하지 않는다. 일본 피고 기업은 돈을 내지 않는다. 일본 피고 기업이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원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그곳으로 지금 돈을 모으겠다. 제가 그 재단에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네, 그 재단이 포스코한테 먼저 45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일본 기업은 돈 안 낼 거니까. 우리 네. 기업이 돈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 기업이 내야 되는 돈을 그 한국 기업의 돈으로 그 재단이 대신 내준다.
이게 변제라고 그러죠. 대위 변제라고. 예, 대위 변제. 골 때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강점기 때 니네가 불법적으로 강제징용을 나를 시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기업이 돈을 내. 이게 이 윤석열 정부가 생각해낸 방법이에요. 일단 그런 식으로 한국 기업이 기부 형태로 내고 그것을 그 재단이 변제를 한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고쳤어 이미. 예, 10월에 고쳤어요. 예, 실제로 그 재단은 그런 식으로 못하는 재단이었는데 제가 이사였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 이사들이 다 한꺼번에 그만두게 했어요. 다 일괄적으로 그만두게 하고 새로운 이사들이 그렇게 정관 고치는 작업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서는 강제징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범기업이라는 것도 인정할 수가 없고 그러니 배상할 수도 없다. 가해자가 안 움직인단 말이야. 그랬더니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데 그냥 우리 기업한테 돈 받아서 줄게. 피해자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요. 니네가 그때 강제징용 했잖아. 그걸 인정하라는 거거든. 그 사과를 하고 그 사과에 딸린 배상을 하라는 건데 이걸 다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 이거 돈 문제 아니야. 돈 문제. 돈 줄게. 돈 내는 곳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 기업한테 내도록 할게. 이거야. 이게 어떻게 해결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정관을 그렇게 바꿨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예, 한국에서 먼저 하면 일본 쪽에서 호응을 해줄 것이다. 그러나 일본 쪽에 나오는 뉴스는 이런 거예요. 그 상권을 포기해라. 정부의 논리는 이거거든요. 우리가 먼저 내고 나중에 재단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받을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러면 되잖아. 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무슨 소리냐. 니네끼리 끝내라. 일본에서는요. 그 상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쪽의 해결책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아니 우리 정부가 가해자의 편에 서서 가해자 대신에 피해자를 설득하고 그리고 가해자 쪽에서는 니들끼리 해결해. 니들끼리. 그러면 내가 그 해결책을 인정해 줄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더 하나 큰 문제가 있는 것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없는 한 이거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피해자도 이거를 동의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못할 것이라 동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 방법이 있다. 오늘 일본 쪽의 뉴스에서 나왔어요. 그거는 콘탁 제도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변제 콘탁 제도. 그러니까 안 받을 거니까 공탁을 해버린다는 거야. 그래놓고 해결됐다 법적으로는 라고 정부가 주장한다는 것을 일본 쪽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거지 지금. 예. 그러니까 강제징용 피해자는 안 받겠다고 동의하지 않는다 이 방식에는 하니까 그러면 공탁을 걸지 뭐 해서 법적으로는 공탁을 걸어뒀으니 돈을 나중에 받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법적으로는 해결됐다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일본 쪽에서 알고 있어. 우린 모르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어제 한일 극장급 회의가 있었거든요. 이 문제를 놓고 한국 쪽에 구차님이 법적으로는 피해자들의 동의가 없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게 공탁인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게 공탁인 것이고 네. 그렇게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정상회담을 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가장 앞서가는 정보는 그거예요. 여기서만 들을 수가 있는 애예요. 자, 두 번째. 일본이 지금 단 하나도 양보하지 않잖아요. 일본이 양보하지 않는다고 거놓은 손에 맞춰서 지금 우리끼리 해결하겠다고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이렇게 뻣뻣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한일 문제에 있어서 네네. 미국은 일본 편이라고 하는 일본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이 하도 등신이어서도 그렇지만 동시에 일본은 미국이 자기들 편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트럼프 때는 세계 전략이 없었잖아요.
그냥 북한하고 미국하고 1대1이야. 예. 이게 공화당의 전략인데 민주당은 예를 들면 대중국 보위망 이런 곳으로 나라를 끌어와. 자, 교수님 제가 가는 대로 따라와 주세요. 미국의 동북아 전략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일본하고 딱 싱크가 돼 있거든요, 지금. 네네. 일본이 미국의 요구에 맞춰주고, 미국이 일본이 하는 것에 찬성해주고, 이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그 내용을 엿볼 수 있는 인터뷰가 하나 최근에 나왔어요. 일본 오키나와에 미 해병대 사령관이 있습니다. 제임스 비어맨이라고. 이 사람이 미국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예, 내용이 뭐냐면 간단히 요약해 드릴게요.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기 전부터 거기서 전쟁 날 것을 대비해서 우크라이나에 훈련도 시키고 그리고 전쟁 물자도 사전에 배치해 두었다. 여러 거점을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에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 상대방의 공격을 기다렸다, 유도했다, 준비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말을 한 덩어리 하고 나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일본에도 똑같은 준비를 하려고 한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있잖아. 날짜도 정해놨어. 2027년 정도에 대만을 칠 거기 때문에 소설이죠. 예, 예. 소설이에요, 소설. 2027년에 칠 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그랬듯이 일본에 그런 준비를 하려고 한다. 네. 인터뷰에서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한 곳을 일본, 필리핀, 그리고 그 주변에 똑같이 준비하겠다. 똑같이 준비하겠다. 네. 바로 지금부터. 그러니까 일본을 중국을 상대로 한 그리고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전쟁 기지로 준비한다. 근데 일본이 그것을 오케이 한 이유는 일본 국의 입장에서는 이참에 일본이 군사 대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일본 국우가 원에 맞지 않는 게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 군사 대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동안은 일본이 재무장한다고 하면 주변국들이 난리법석이었단 말이죠. 중국도 난리고 우리나라도 난리고.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을 그렇게 준비시키는데 한국을 그 밑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하고 관계가 나쁘면 안 돼요. 예. 미국 입장에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역사 문제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도 미국이 한국 편을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본 편을 들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예. 2015년 12월에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죠. 그때는 한국에서는 많이 보도가 나오지 않았는데 일본에서 계속 나온 보도는 미국이 상당히 압박하고 있다. 두 나라가 합의를 하는 것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적극적이었고 해라라고 한 사람이 바이든 부통령. 예, 바이든 부통령이었어요. 근데 지금 바이든 부통령이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이에요, 지금. 한일 역사 문제는 이제 해결해라. 그게 역사 문제여서가 아니라 일본을 미국이 원하는 동북아 전략의 기지로 삼아야 되는데 한국이 방해가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이 재무장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뭐 일본이 그럴 수도 있지. 북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이 말을 한 것은 자기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고 한 거예요. 일본의 재무장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오케이. 우리나라 대통령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식민을 겪었잖아. 일본의 재무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오케이. 그러니까 이 스투피드. 예. 지난 12월에 적기지 공격할 수가 있고 일본이 재무장 시작됐다. 이게 미국 언론이 너무너무 놀랬어. 일본이 아베도 못했던 것을 했다. 일본이 70년 이상의 병화주의를 버렸다. 이게 다 미국의 헤드라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안 나오지, 이 보도가. 일본 극우가 찬수를 한 거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구나. 그럼 우리는 이참에 군사대국화가 돼야 되겠다.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겠다는 거예요. 헌법 개정도 하지 않고. 근데 그거를 미국이 오케이 해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그게 뭔지 모른 채 괜찮다.
괜찮아 한 것이고 바이든하고 키시다가 만났잖아요. 바이든이 이렇게 키시다에 어깨동무 해가지고 이거 처음이래요. 일본 촌에게 그렇게 어깨동무까지 안 해줬대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하는 걸 얻었던 거예요. 일본을 미국이 원하는 군사 기지화하고 그리고 일본 밑으로 한국을 넣고 그리고 일본도 원하는 걸 얻은 거죠. 네네.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시진핑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2027년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어요. 아무 근거도 없는데 지금 2027년에 맞춰놨어요. 그래서 2027년까지 일본이 군비 증강을 얼마큼 하겠고 토마호크를 몇 개를 사겠고 자기들끼리 다 계산해놨어. 예. 그러면서 이미 요코하마에는 예, 요코하마에 엊그저께 280명의 미군 부대가 들어갔어요. 예. 이 계획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코하마 사람들 굉장히 놀랬고요. 그리고 또 그 큐슈가 있잖아요. 일본 큐슈 바로 조금 아래에 그 다네가 섬이라는 섬이 있거든요. 그 옆에 야크 섬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새로운 미군 기지도 만든대요. 요코하마에 미군 기지가 없었거든요. 주민들하고의 위원도 없이 갑자기 발표해가지고 기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시가키 섬이라고 있어요. 여기서도 기지 만들기 시작했어.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극장 설치라고 표현한대요. 자기들끼리. 미국하고 일본은 이미 짝짝꿍이 됐어요. 그래서 기시다하고 바이든이 만난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UAE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을 때 여기서는 이 한반도를 포함하여 이 일대에 군사적 배치를 막 하고 있었고 자기들끼리 합의를 한 거예요. 예,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기 시작했다. 일본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번에 바이든 만나기 전에 키시다는 그 영국, 이태리, 프랑스 그리고 캐나다 만났거든요. 거기서 한 이야기는 모두 군사적인 이야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영국의 가서 그 원알파 협정이라는 것을 맺었어요. 100년 만에 영일 동맹의 부활입니다. 중군사 동맹을 맺었어요. 일본하고 영국이. 호주하고는 또 지난해 했거든요. 일본이. 호주하고. 대만, 필리핀, 그 한국까지 또 인도까지 포함시켜서 아시아방 나토를 만드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계획에 우리는 하부 구조라는 거예요.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얘기해 왔지만 미국, 일본이 틀을 짜고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짱을 먹고 우리는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체계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뭔지도 모른 채. 자위대의 명령을 받는 부대가 된다니까 우리가. 진짜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요. 지금 미국이 모든 곳을 일본 중심으로 재개병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반도체 동맹도 우리는 칩4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한국도 들어가 있다. 그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중심이 돼가지고 미 대륙의 그 반도체 중심으로 가져오자. 그 회의를 며칠 전에 바이든 중심으로 했거든요. 예. 근데 그 기술은 어디에서 오느냐? 일본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동북아에서의 주도권을 일본한테 다 넘겨주고 있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는 너무 바보 대통령이 나타난 거예요, 한국에.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일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가 떨어질까 봐 걱정해요. 그 일본에서는 그것을 정말 걱정하고 있어요. 예. 한국 국민들이 무슨 일이 벌어진지 깨달아가지고 반일이 될까봐 윤석열 대통령 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자기들이 보기엔 너무 좋은 거야.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니까. 그래서 그 일본 쪽에서 이 뉴스가 더 나왔어요. 마키노라는 아사신문 기자 여기 지부장을 했어요. 네, 그 사람이 재밌는 기사를 썼어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간지 지원 문제를 풀려고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하면 다음 총선에서 패배하기 때문에 중강중을 끌어들이기 위한 아리바이를 쭉 만들고 있대.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건데 너무 그렇게 빨리 가면 반발이 있을까 봐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다고 말할 정도잖아요. 사법적인 순서 판결 이것을 사실상 무효화시키고 일본의
사법에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한국의 사법적인 주체성을 완전히 이게 말살시키는 거거든요. 이것은 법적으로 일본의 아래로 들어가는 그런 조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제 간접무기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그거는 법적으로 아래로 들어간 것이니까. 아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돌릴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변수는 그런 기시다가 일본에서 인기가 낮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시다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23일부터 국경이 시작되잖아요. 지금까지 기시다는 미국의 이야기만 듣고 다 결정해 버렸거든요. 이것을 국회에서 엄청나게 다진대요. 그 야단들이. 인기가 낮아요. 총리가 바뀔 만큼 낮아요. 예. 그런 것입니다. 기시다는 총리가 되는 것이 목표였지 그 다음 총리가 된 이후에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한 사람이 아니다. 이게 아베 신조의 이야기입니다. 윤 대통령만 할까? 예를 들어서 군비를 증강하려면 증세를 해야 되잖아. 세금을 또 올린다고 하니까 싫어하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데 일본에서 기시다가 원하는 대로 일본 내에서 못할 수가 있어요. 이게 웬일이야. 그렇죠. 준세, 세금으로 걷어서 거기는 80%가 반대하고 있어. 일본에서. 돈 없으면 못하는 거야. 대단히 그 모순적이에요. 일본에서도. 골 때리는 상황 아니에요? 기시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이러고 있는데 기시다 인기가 너무 낮아. 근데 일본 국어들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걱정해. 우리나라 대통령이 빨리빨리 자기들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5월에 G7이 일본에서 있습니다. 그곳으로 마지막으로 잔식하여서 그때까지 내가 할 수 있게 좀 해달라. G7이 하필 이번에 일본에서 하거든요. 의장국은 다른 나라를 초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것도 미끼를 던지고 있을 거야. 말 잘 들으면 G7 불러줄게. 일본에서 뉴스 나왔어요. 그렇지 알았어, 씨발. 일본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한국이 강력하게 참여를 원하고 있다. 일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말이 통한대잖아, 지금. 그 기사도 나왔어. 윤석열 대통령과는 말이 통한다. 그래서 일본의 자민당의 사토 마사히사라는 자위대 출신의 어마어마한 그 극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평가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 칭찬한 거 단 한 번도 없거든? 독도 오겠다고 했던 그 사람인데, 완전 극우예요. 독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사람이거든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되돌리려면 알아야 돼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일본 상황도 알아야 되고, 우리 상황도 알아야 되고,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엄청나게 우리한테 위험한 짓을 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맞습니다. 계속 이러한 중국 보위망라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교수님? 거의 다 이야기했습니다. 네네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메이저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다양한 상황에서도 악취점된 역시 바스 탈취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중년 남성들만의 말 못할 고민.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고 잔뇨감 때문에 시원하지 않아 고민이시라고요? 소변이 콸콸콸? 폭포수 골드는 인체 시험을 통해 야뇨 개선 및 잔뇨량 개선, 소변 유속 개선 등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 검증되었습니다. 소변이 콸콸콸? 폭포수 골드. 12구 참사
희생자 중에 한 분이시죠. 고 이지한 씨. 부부님 두 분을 동시에 모시겠습니다. (12구) 참사 국정조사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결과 보고서 채택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가령 통당동 실장.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이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통당동 술자리 의혹을 얘기했어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쉽게 들어보는 거예요. 정치 역사. 분명하게 여기 나가야 됩니다. 가중시키거나 그리고 빈국을 보고서 채택하고 청년도 술자리가 무슨 상관인데 조수진아 너 뭐 우리 앞에서 뭐 우리 편이네? 너 진짜 인간이 맞냐? 너 얼마나 살고 싶어서 그러니? 너 우리가 죽어야지 정신 차릴래? 보고서 채택하고 무슨 상관인데? 전주혜 의원님, 김영덕 의원님 도와준다 했잖아. 아버님 이때 왜 소리 지셨어요? 뭐 여당 의원들이 계속 그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면서 뭐 시간 끌기서부터 뭐 파행 얘기 나오고 결정적으로 조수진 의원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아무 상관없는 청담동 술집 얘기를 거서 왜 합니까? 왜 도대체 그런 얘기를 했답니까, 진짜? 저도 도저히 뭐 청문회 할 때도 계속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 없는 신영영 의원 닥터카 얘기를 계속 하더니 또 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무슨 공천을 받으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보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저희들을 두 번 죽이는 그런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밖으로 쫓겨났고 밖에 가서 그냥 제 머리를 바닥에 다 계속 찍었어요. 그냥 죽어버리려고. 국정조사 처음부터 국정조사를 제대로 할 의지가 없었고 마지막까지도 저렇게 나오니까 네. 너무 분하셨던 거구나. 뭐 분한 정도가 아니고 지한이 아빠로서 살아있을 때도 가장으로서 나중에 애들 결혼할 때 뭐라도 더 해주기 위해서 미친 듯이 돈만 벌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해주지도 못했고 죽어서도 애비로서 아빠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어제 또한 죽고 싶었습니다. 아버님 잠깐만 계시고요. 네. 어머님 뉴스공장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유가족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납득할 수 없었던 일들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배우 이지한 엄마입니다. 저 목에 하고 있는 이 스카프가 지한이 영정사진을 쌌던 보자기입니다.
용기를 얻어야 할 때 이 스카프를 메고 옵니다. 보자기를. 저희 유가족들이 한 명부터 시작해서 지금 희생자 110명을 기준으로 가족들이 200분이 모여 계셔요. 그런데 저 하나만 겪은 일을 생각할 때도 분했는데 그 200명이 계신 그 방에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을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고등학생 아들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돌고 돌아서 29일 날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30일 날 오후 2시, 3시가 되어서 자기 아들이 있는 병원에 가서 이제 얼굴을 마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찰이 그 아이의 얼굴을 절대 못 만지게 했다는 겁니다. 시신은 훼손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엄마가 아들 얼굴을 못 만지게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딸아이의 어머님은 딸아이 팬티까지 가위로 다 찢어버리고 알몸으로 흰천으로 감싼 다음에 얼굴만 볼 수 있게 만지지 마라. 어떤 한 분이 딸아이의 그 하얀 천을 이렇게 살짝 들쳤는데 아무것도 입혀지지 않은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 경악해 하셨고 어떻게 해서 다 큰 성인 여자아이를 저렇게 알몸으로 부모이가 갖다 줄 수가 있나 하는 생각에 지금도 자다가도 벌떡벌떡 분이 나시고 왜 그렇게 했는지 묻고 싶지만 대답해주는 정보 관계자는 아무도 없고요. 변사 사건으로 인해서 휴대폰 조사할 수 있으니 휴대폰을 나중에 돌려주겠다. 뭘 조사했길래 나중에 돌려준다는 말을 모든 분들이 다 각각 들으셨을까요? 모든 유가족들. 네, 거의 모든 유가족들이 휴대폰을. 압사 사고인데 왜 휴대폰을 네, 가져갔답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저 같은 경우 또 다른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마약 검사를 해야 되니 부검을 실시할 수도 있다. 무슨 애가 죽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부검까지 하냐. 우리 애가 무슨 마약을 하냐. 그 159명의 희생자 아이들에게서 마약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하나라도 나왔다면 아마 저희를 그런 쪽으로 몰고 가서 진짜 그 아이들의 죽음을 헛되게 아주 망신스럽게 만들어 놓을 작정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약을 검사해야 되고 또 부검을 해야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저희들은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도 네, 저 또한 마약 검사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려면 부검을 해야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한이 아빠가 막 날뛰었죠. 무슨 부검이냐. 많은 유가족들이 네, 대부분의 가족들이 다 부검 실시는 기본적으로 들었고요. 마약 검사도 이제 얘기를 들었고요. 마약 검사. 네, 그다음에 휴대폰 조사한 다음에 돌려주겠다는 3가지의 공통점이 다 있었습니다. 마약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봐서 휴대폰에 혹시 마약과 관련된 어떤 정황이 있나 싶어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길거리에서 압사했는데 네. 휴대폰을 왜 안 돌려줘? 저도 이상했어요. 혹시 그 휴대폰의 통화 내역이라든가 이제 카톡이라든가 문자 그러니까요. 내용 가지고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의심스럽고 일부 희생자들의 휴대폰에 부모님하고 통화 내역이 있는데 아이들 휴대폰은 통화 내역이라든가 이런저런 게 삭제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돌려받았는데? 예. 네, 그거는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는 지금 건데요. 처음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 말고도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 네, 그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서 다음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과 주고받은,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남아있는 그 내용이 돌려받은 그 자녀의 폰에는 삭제된 채 돌아왔다? 삭제된 채 왔습니다. 이런 얘기는 여기서 처음 드리는 거지만 그렇게 숱하게 의문점들이 한 개도 아니고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날의 일을 되짚어보면서 기록해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공통점이 발견되면 그걸 수사 의뢰하고 그럴 생각인데 미리 여기서 다 말씀드리는 건 좀 조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네. 개인으로 겪었을 때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나만 그런가 싶었는데 110분이나 되는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다가 당신도 그랬냐 우리도 그랬다. 새로운 사실, 이해가 안 가는 사실들 그걸 정리하고 계시군요. 네, 지금 정리 들어가요. 그리고 뉴스를 보고서 이태원으로 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저기 내 아들인데 실종 신고부터 하고 가서 기다리라. 내 아이가 저기에 있는데 왜 실종 신고를 해야 됩니까? 실종 신고를 먼저 하고서 집에 가서 대기하라고. 아이가 죽었는데 부모가 어떻게 집에 가서 기다립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해놓고서 나중에
다시 거길 가니까요. 아이들이 다 없어졌어요. 경찰서에서도 모르고 정부에서도 모르고 서울시에서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 병원의 숫자는 얼마나 됐어요? 40 몇 군데 병원에 다 분산 안치를 시켰고요. 40 몇 군데나? 예. 그리고 그 수도권도 아니고요. 수도권도 아니고. 평택, 용인. 그리고 분명히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아이 주머니에. 그런 애를 집은 의정부인데 왜 안양에 갖다 놨는지 전국에 있는 뭐 사설 구급대까지 다 불러서 줄을 세워놓고 순번으로 그냥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순번으로 그냥 다 데려갔답니다. 더구나 어디로 가라는 얘기도 없었고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 150여 명이 40곳이 넘는 곳으로 흩어졌어요? 예, 119 구급대는 각자 알아서 가면서 통화를 하면서 갔고 사설 구급대는 자기들 연구로 갔답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건 변사다. 부모님의 동의도 안 받고 아이들 시신 부검을 한 상태고 영정과 위패가 없는 분향소 설치에 대해서 가족들한테 이렇게 해도 되겠냐고 정부에서 물어봤습니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유가족들을 만나고 싶으니 연락처를 달라고 해도 아무에게도 연락처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사는 동네가 고양시거든요. 고양시에 8분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지한이가 했던 명지병원에 3분이 계셨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 서울시, 고양시, 경기도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연락을 달라고 저희 그 장례식장 앞에서 죽치고 앉아 계신 분이 3분이 계셨습니다. 공무원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주셨던 명함을 가지고서 다 전화를 드렸어요. 제 연락처를 알고 계시니까 분명히 다른 분들, 딴 지역은 몰라도 고양시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냐. 다른 가족들 연락처를. 예, 연락처를. 그것도 장례 치르고 이틀 뒤에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허전하고 자꾸 아이가 올 것 같고 지한이의 모든 흔적들, 지한이 방을 들어가면은 지한이가 그 당시 찍고 있던 대본들, 이대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고, 지한이 누나가 있는데요. 지한이 누나가 우리 이 상태로는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셋이 그냥 다 정리하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 혼자는 갈 수 있지만 차마 지한이 누나 딸까지 그렇게 보낼 수도 없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안고 울어나 보자라고는 생각해서 저희 옆에 있던 처음에 성근이 아버님을 연락해서 만났고 그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둘만 만날 게 아니고 더 찾아보자. 그 아버님은 장례식장에서 네. 같은 장례식장에서 알게 된 유가족 예외에도 다른 분도 만나고 싶었는데 그 공무원들은 그 연락처를 안 줬나 보죠. 3군데를 다 연락을 했는데 예. 분명히 그분들도 다른 분들 연락처를 알기 때문에 다 배치가 됐지 않습니까? 알겠죠, 당연히. 모른다고 하시더라고. 아예 없다. 지한이 거밖에 없다. 그럼 알았다고. 그리고 나서 그분 성훈이 아버님 만나고 여기저기 연락을 해서 나머지 5분의 연락처를 확보를 하고. 공무원분들 준 게 아니라. 아닙니다. 10월 29일부터 지금까지 사고가 어떻게 됐고 사후 수습은 어떻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전혀 그런 브리핑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정부로부터 그런 브리핑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연락처를 준 적도 없고. 없고요. 다른 유가족들을 만난 것은 순전히 아버님, 어머님이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만난 거네요. 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님 접견 신청을 해서 거기서 연락 온 거는 거기서 아마 한 4분인가 더 딴 지역에 계신 분이 오신다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같이 또 만나셨고. 그래서 무조건 가야겠다. 그분들 만나야겠다 싶어서 거기 가서 그분들 만나서 연락처를 확보를 했고 그런 와중에 국민의힘에 연락해서 한번 만나보자. 그때 갈 때는 민변을 통해서 한
20여 분을 만났기 때문에 19가족이 가서 만났는데. 그때는 19분이 이미 모인 상태였어요. 예. 가서 만났는데 너무 성의가 없으셨어요. 정진석 비대위원장님하고 그 당시에는 솔직히 제가 정치를 잘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일종 정책위 의장님하고 그리고 몇 분 더 나오셨는데 처음 만날 때부터 성의가 없었고 말씀드리는 그 와중에 목소리가 커지고 아들을 잃었고 딸을 잃었습니다. 그 심정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십니다. 언성이 높아지니까 화가 난다고 성일종 의원이 먼저 나가시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안 들어오셨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님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겠다. 그리고 나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만난 유가족이 158명 전체를 대변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듣고서 진짜 믿을 수 없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민변에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협의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셨을 때는 진심으로 유가족들의 뜻을 정부에 전달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만났던 유가족들이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렇게 말했죠. 이들의 정치를 믿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셔서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결심하신 것이고. 아버님. 현 정부가 그 책임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고 주요 고위공직자들을 파면하지도 않을 것이고. 근데 앞으로 이제 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아버님 하시던 일도 있잖아요.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른 유가족 분들은 일들을 계속 하시면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저와 이정민 부대표님은 지금 하고 있던 일을 다 접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장소도 있어야 되고. 일단 민변 회의실을 저희가 임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라든가 모든 건 지금 이정민 부대표님 개인 돈을 사용하고 계시고 저도 지금 제 개인 돈을 지금. 그러니까 아버님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을 텐데 이게 금방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 비용도 필요하고 개인이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많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시민사회단체에서 사무실을 제공해 주겠다는 말씀들은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가 상근직으로 거기서 일을 해 주실 분도 안 계시고 또 저희 유가족들이 저와 이정민 부대표 말고는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세요. 민변하고 같이 일하시니까 네네. 그 절차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그런 계좌도 열고 사무실도 열고 현 정부에서 저러다 지쳐서 말겠거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고 정부 편이죠. 오늘 얘기하고 별개로 준비가 되시면 다시 한번 나와서 요런 일을 하려고 하고 요런 일에 이런 정도의 후원이 필요하고 그런 설명해 주시면 그건 저희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 참여하실 수 있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한 번 더 무시를 하고 결과 보고서에 보면 대통령의 사과, 이상민 장관의 파면, 세 번째가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 독립적인 조사기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세월호 때 일을 보면은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위원으로 조사기구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싸움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금 주장하는 거는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된 조사기구고요. 그리고 그 조사기구의 전문위원들은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추천하는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독립된 전문기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에 가서 야 3당 대표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국회에 가서 다시 한번 부디 부모 입장에서 이것만큼은 제발 꼭 특별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좀 시켜달라고 부탁드리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혹시 오늘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응급실에 차갑게 누워있는 재한이를 보니 정말로 너무 깨끗하고 예쁘게 옷 다 입고 저희 재한이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의 입에 인공호흡을 했거든요.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지금도 저는 지안이의 사진을 오른팔에 뉘고 왼손을 지안이의 심장에 얹고 잠이 들거든요. 혹시나 내가 그 아이의 심장에 손을 얹고 자면 심장이 뛰지 않을까라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서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헛되게 꾸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고 현실인지 이게 꿈인지 모르게 발은 둥둥 떠다니고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오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몇 월 며칠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2월 4일 날 광화문에서 아이들 100일 추모식을 해요. 저희 아이들이, 희생자들이 하늘나라로 잘 갈 수 있도록 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2월 4일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좀 많이 오셔주셨으면 하는 게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여기까지 모시고요. 아버님 그 좀 더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준비가 되면 그때 저희가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출신 디자이너. 그 도시에 가서 살아보고 그 도시를 퍼즐로 만들어서 유명해진 사람이거든요. 두 가지 목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애들. 던져놔. 하루 종일 이거 맞추고 있어. 응? 그 다음에 이제 명절에 내가 어디 갈 데가 없다. 이거 사. 해놓고 걸어두면 인테리어가 됩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윤성원 평론가 머리 하셨네? 네, 오늘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거 무슨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자기 머리를 했어? 자, 예정작 혹은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놈들 중에 요건 봐라, 요건 마라. 그거 너무 어려워요, 사실. 아니, 보라고 추천하는 건 괜찮은데, 보지 말라고 하는 건. 네. 그럼 윤성원 평론가가 보라는 걸 하고, 제가 보지 말라는 걸 할게요. 그럼 되겠다. 네. 어차피 시사회 초대도 못 받는데. 그럼요. 어차피 욕먹는 인생. 오늘 유령이랑 교섭이 두 편이 개봉을 했습니다. 유령은 이제 이혜영 감독, 독전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실 수 있는. 그전에는 천하장사 마돈나 만들었던 감독이에요. 예. 네, 너무 좋아하는 신작이죠. 영화인데. 그리고 이제 교섭은 또 임순례 감독님 메가폰을 잡으신 작품입니다. 아마 윤성원 평론가는 두 영화 다 보셨을 거고요. 저는 오늘 개봉했기 때문에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윤성원 평론가가 이 영화를 봐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면 제가 보지 말아야 될 이유를 예측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측으로? 네. 일단 유령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에요.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만들 때 감독들이 이제 가장 고민하는 게 대중성, 오락성과 그 주제의 진중함 같은 것들의 균형을 얼만큼 잡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많이 이제 고민을 할 텐데, 암살이라든가 밀정 같은 영화는 굉장히 오락적으로 잘 풀어냈고 그 먹힌 작품들이었다면, 유령이라는 영화는 아직까지 좀 그 강박에서 좀 벗어나지 못한 미장센 같은 것들은 굉장히 훌륭하고 좋지만 대중적으로 얼만큼 먹힐 것인가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유령이? 네, 유령이 좀 완성도는 그랬다면, 높다. 네, 완성도는 높은데 뭐가 낮다고요? 조금 많이 무겁고. 제가 좀 얹어도 될까요? 이혜영 감독이 전작 이제 천하장사 마돈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작품성도 훌륭하고 재미도 있으면서 아주 좋은 영화였죠. 스타일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독전, 경성학교 모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 그러면 어디까지나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비주얼은 굉장히 훌륭한데 이야기가 그걸 잘 받쳐주지 못한다라는
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윤석열 평론가가 빙 둘러서 얘기를 했지만 그림은 굉장히 예쁜데 생각보다 재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신 걸 거예요. 네. 약간 서사에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신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뭐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교섭이 너무 잘 찍으셔서 상당히 뿌듯했던 작품이에요. 예. 유머 코드도 있고 좀 발랄한 캐릭터도 있고 그 아프가니스탄 이제 피랍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섭을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죠. 국정원. 이건 재미가 있다? 네, 요거는 오락 영화로서 또 가치가 충분한 자, 우리 것 같습니다. 네. 얹을까요? 네, 얹어주세요. 현빈 배우는 누가 봐도 멋지잖아요. 안 그래도 충분히 멋진 사람이 멋진 척을 하기 시작하면 영화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무슨 얘기야? 좀 개인적인 감정을 담은 얘기입니다. 멋진 거 아니까 멋진 척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찍었던 영화들을 보면 대부분 막 근육질의 왕이라든지 아니면 북한 사람인데 겁나 멋있는 첩보원이라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의 망가짐도 허락하지 않는 역들이었었어요. 제가 교섭의 예고편을 보고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이번에도 현빈 씨가 멋진 역할로 나오는 거예요. 현빈 씨가 산이라는 대사를 치면 그 영화는 거의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쪽인데. 판? 네. 뭐 한 판 벌려보죠. 판 좀 더 크게 벌려보죠. 뭐 판 확 갈아야죠. 이렇게 멋진 범죄자 역을 하기 시작하면 그 영화는 망이다. 어디까지나 저의 편견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이번에 황정민 배우가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보진 않았지만 멋지고 말 없는 역할은 현빈한테 싹 몰아주고. 보진 않았지만. 네, 안 봤으면. 그만 얘기해 이제. 안 봤으니까. 아니 문장은 마치게 해줘야지. 문장은. 황정민 배우가 그 외 파트를 잘 살리지 않았을까. 촬영도 그렇고 뭐 연기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그리고 음악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럼 외화 중에는 없습니까? 뭐 1월 22일에 넷플릭스에서 정의라는 영화가 공개가 돼요. 그 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연상호 감독의 예. 작품이고요. 넷플릭스 오리지널인데 그렇습니다. 기자회견인데 안 보셨죠? 볼 수가 없죠. 공개. 네. 아직 공개 안 했구나. 네, 저는 봤는데. 네, 그 정의라는 작품은 또 이제 연상호 감독의 그 디스토피아적인 그 세계관이 담긴 SF 영화인데 어둡고 무겁습니다. 영 감독이 항상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부산행 같은 경우에는 대중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요소를 다 갖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영화는 실패했잖아. 네. 그 다음 영화도 실패했습니다. 반도? 반도. 부산행에 가까워요? 아니면 반도에 가까워요? 반도에 가깝죠. 흥행 가능성의 정도로 보여요. 그래도 반도는 뭐 좀비가 나오잖아요. 그래도 좀비가 나오잖아요. 이번에 인터뷰를 보니까 로보캅과 같은 아주 소박한 작품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로보캅과 같은? 로보캅이 소박. 나도 인터뷰를 듣고 나서 로보캅이 언제부터 소박한 영화가 됐지? 근데 제가 연상호 감독을 워낙 좋아해서 보기는 볼 건데 큰 기대는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영화에 대한 평이 아니라 본인의 기대에 대한 이야기네? 네, 그죠. 연상호 감독은 이제 지옥 시즌 2나 좀 잘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난 지옥은 재밌게 봤는데. 네. 지옥 1편 마지막에 지금까지 시즌 전체를 지배해왔던 법칙 하나가 무너지는 장면이. 그렇죠. 되살아나면서. 지금 빙 눌러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확 질러버리시고. 다 봤겠지. 뭐 오래되긴 했죠. 예. 그 시즌2가 나온답니까? 네. 지금 제작 중이고요.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를 자기 손으로 뒤집어 버렸잖아요.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할지도 궁금하고 보통 연상호 감독 작품이 시작은 좋은데 마무리가 그렇게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서 약간 걱정은 되지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되지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극장 영화 하나만 더. 2022년에 마블 영화들이 개봉한 것들이 다 죽을 썼는데 이제 페이즈 5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엔드게임이 3의 마지막이었었고요. 페이즈 4는 지금 기억하시는 영화 몇 편 없을 거예요. 이터널스라든지 샹치라는 영화 있었고요. 중국인 쿵우 히어로 나왔던 영화. 그리고 스파이더맨이 유일하게 좀 괜찮았었는데 마블이 디즈니에 인수된 이후에 디즈니의 색깔에 묻어서 엉성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을 많이 샀었는데 5번째 페이지의 첫 번째 작품이 2월 15일 날 개봉을 합니다.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라는
작품인데 제목도 이제 못 외우겠어 이제. 앤트맨 3. 네. 그게 그 커지는 예.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네. 퀀텀 매니아가 뭐예요, 근데? 영화 제목이요. 양자 세계라는 데가 있는데 뭐 무한히 작아지다 보면 들어가는 세계예요. 영화를 안 봤으니까 뭐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고요. 근데 그걸 기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피니티 사가의 끝이 엔드게임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작된 게 이제 멀티버스 사가인데 이 멀티버스 사가의 타노스 역할을 할 최종 빌런이 이 작품에서 등장을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타노스 죽고 나서 네. 그다음 하나의 이제 서사를 진행시켰는데 크게 성공하지 못했죠. 근데 거기에 최종 빌런이 여기 등장한다? 그렇습니다. 영화에서는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최종 빌런이 뭐하는? 정복자 캉이라는 사람인데요. 정복자 칸? 근데 이게 되게 유치한데 31세기에 살던 사람이래요. 타임머신을 개발해가지고 40세기까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발달된 과학기술을 가지고 이제 어벤져스들을 괴롭히는. 초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과학기술인 거죠. 초능력을 넘어설 만한 과학기술을 터득한 인간이 최종 빌런이 돼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안 그래도 멀티버스 때문에 복잡해 죽겠는데 그래도 마블 매니아들은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오케이. 요번에 그 헤어질 결심이 그 골든글로브에서 수상에 실패를 했는데요. 아르헨티나 1985라는 작품이 상을 탔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볼 수가 있어요. 군부 독재에서 자유화가 된 게 아르헨티나가 1983년이거든요. 독재 정권의 그 주범자들이 다 9명인데 이제 권력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제 형을 내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 50 청문회하고 비슷한 데자뷰처럼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두 명의 아주 열혈 검사 법률팀이 그들에게 형을 내리는 그런 이야기가 그려져서 굉장히 뭐 클래식하다고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겠다. 네,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에 기소문을 읽을 때 오는 그 전율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는 작품이라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보시는 분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7일인가 무료더라고요. 그래서 군사 정권 시절에 정치 군인들이나 단죄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아서 고군분투하는 젊은 변호사들의 이야기다. 우리로 치면 노무현의 이야기에 가까운 거네. 거기까지 가기 귀찮으신 분들은 넷플릭스에 트라이얼 오브 시카고 7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비슷한 기조를 갖고 있는 작품인데요. 굉장히 대사량이 많기로 유명한 에런 소킨이 직접 만들고 감독을 했는데 웨스트윙. 네. 번역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맞아요.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뭐 스포트라이트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네. 둘 다 봤는데 스포트라이트가 훨씬 재밌어요. 꼭 피해야 되는 영화가 저 있어요. 네. 이 영화만은 내버려둘 수가 없다. 지금 극장에서 두 개의 영화가 상징적으로 개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더 퍼스트 슬램덩크고 다른 하나는 영웅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웅을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약간 모욕을 당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4분이세요. 이 4명의 캐릭터들을 하나하나 다 목숨 걸고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윤석영 감독 영화에 항상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바보 개그 치면서 막 이 상황 자체를 희화화시키는 이번에는 안중근 선생님과 같이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을 바로 그 바보 개그 캐릭터로 써먹어요. 그래서? 네. 극장에서 영웅을 보신다고 해서 그 돈이 안중근 기념회에 간다거나 안중근 의사의 후손들에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욕할 수 없는 인물을 데려다가 영화를 만들어 놓고 마치 이걸 보는 것이 이분의 정신을 기리는 것과 동치시키는 것 같은 애국 마케팅을 하는 꼴을 보기 싫고 영화 자체의 완성도가 높다라면 그래 뭐 하겠지만 퀄리티가 처참하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지금 260만 명 봤으니까 너무 가벼움을 많이 섞어가지고 원작 뮤지컬도 그렇지 않은데 이제 영화에서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논평할 만큼의 완성도에 이르지 못했다. 혹평이네 두 분 다. 너무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건 꼭 봐야 된다 이거. 2월 8일날 개봉하는 다음 소희라는 영화 있어요. 작년에 칸 영화제의 비평가 주간의 폐막작으로 선정된 작품이었는데 도희야라는 영화를 만든 정주리 감독의 영화입니다. 이거는 꼭 보셨으면 좋겠는 게 정말 한국 교육계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요. 근데 재밌어요? 꼭 보셨습니다. 재밌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재밌게 잘 풀었다? 그 이야기를 분노를 유발하죠. 제목이 뭐라고요? 다음 소희. 네. 넥스트 소희? 네, 그렇죠. 네. 그게 무슨 말이지? 그 다음에 소희가 또 누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소희가 겪은 일이 있어. 다음 소희는 누구지? 네, 그렇죠. 다음 소희가 누가 될까. 그럼 소희의 이야기네요? 네, 영화가 딱 절반으로 나눠져서 초반에는 소희가 등장하고 그 소희의 사건을 풀어나가는 경찰이 등장하는데 그 경찰이 이제 배두나 씨가 또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미션 임파서블의 마지막 편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마지막 편의 1편이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 편의 1편이라는 게 그러니까 미션 임파서블이 지금 7편째거든요. 7-1편인 거죠. 그리고 7-2편까지 하면 톰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은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요? 다시 1, 다시가 네. 기획돼서 그 다시 1이 개봉한다? 올해 다시 1이 개봉하고 내년에 다시 2가 개봉하겠죠. 나 그런 거 싫어 진짜. 톰 크루즈가 자기 이름을 걸고 만든 프랜차이즈의 대망의 막이 열리거든요. 아무리 이분이 살아있는 헐리우드의 성룡이라고는 합니다만 이제 더 이상 액션물을 찍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이 열려와서 가지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찍었다고 하는데 올 설 연휴에는 미션 임파서블을 좀 한번 복습해 보시는 게 어떨까? 1편부터 복습하라고? 네. OTT에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7-1이 언제 개봉하는데요? 7월 달이요. 속았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구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을 채집한다. 같은 걸 갖고 왔으니 한 명은 임무 실패다. 아니, 뭔가 다르다. 이쪽 것이 더 기름기가 많고 부드럽다. 알아냈다. 이건 제주 네이처 3다돈 흑돼지. 제주산 흑돼지 중에서도 잡내 없는 암돼지만을 골라 판매합니다. 맛있다. 딴지마켓에서 주문하자.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데. 애플비데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데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비데를 지금 검색하세요. 농약 한 방울 없이,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을 맞으며 더운 계절, 추운 계절을 이겨내며 함양 지리산 자락에서 7년을 자라납니다. 산삼 순백. 딴지마켓에서 홍삼 가격으로 진짜 산양삼을 만나보세요. 자, 두 분의 귀염둥이 모시겠습니다. 아직 귀여워요? 언제까지 귀여워요? 이제 해도 바뀌는데. 우리 당황스럽네요. 신유진 고맙습니다. 변호사도 없는데 이렇게 어려운. 그러게 말이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려운 거 이거. 이름도 어려워. 마틴 슈왈츠. 덴마크 코펜하겐. 이게 완성본이구나. 예쁘긴 예쁘네요. 그러네. 굉장히 예쁘네요. 예. 도시들마다 있거든요. 이 양반 한국도 온다고 그러는데. 그 도시에 가서 살아본 다음에 퍼즐로 만들어서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 로마가 추가가 됐다고 하네요. 이분 대단하시네. 3개월 이상 있으면서 그 도시의 특징을 직접 잡아낸다고 하시네요. 서울에 오면 어떤 특징을 잡아낼까? 벙커원을. 그래서 퍼즐인데 예술 작품으로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요. 대단한데. 이분의 특징이 그 도시에서 자신이 받은 인상적인 건축물들을 원근법 없이 다 하나에 다 집어넣어서 퍼즐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퍼즐 맞춰본 적 있어요? 맞춰본 적 있죠. 몇 피스까지 맞춰봤어요? 나 성격이 안 맞아요. 제가 이 사이즈로 클린트의 키스를 맞춰본 적이 있어요. 근데 장점이 있어요. 아주 독하게 헤어지고 난 뒤에 그걸 했거든요. 그렇지. 20대 모든 걸 잊을 수 있어요. 그래. 이거 장점이 진짜 모든 그거예요. 걸 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확 던져주면 돼. 네. 먹이 던지듯이. 그렇게 제가 고급진 비유를 아픈 상처를 드러내가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애들한테 던져준다고. 이 매니아가 되더라고. 그 이후로는 안 맞췄어요. 다시는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지금은. 근데 뭔 소리야? 퍼즐 얘기하다가
만 피스짜리 하나 던져줄 날이 있지 또 이러다가. 양지열 변호사 하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혼하신 신장식 변호사님. 잔인하다. 저는 만화를 봤어요. 드래곤볼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백 권짜리를. 요거 퍼즐 해보신 적은 없어? 저는 성격이 안 맞더라고요. 다스베이다도 챙겨보시고 대한뉴스도 챙겨보시고 다른 뉴스 보기 싫을 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다 싶을 때 그때 퍼즐을 맞추시면 돼요. 어려운 시기에 딱 좋은 퍼즐이구나. 네.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머리를 비워내고 싶으실 때, 마틴 슈와츠의 1000피스 직속 퍼즐 많이 도와주십시오. 중요한 정보를 빼놨네요. 2개를 구매하면 15% 할인한 가격에 드린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네.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2가지 얘기만 하고, 하나는 변호사비 대납이에요. 이거는 정말 검찰이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재명 대표가 소송을 치렀는데 변호사비가 2억 5천밖에 안 들었을 리가 없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 돈을 찾는 거야, 막. 어떤 돈을 거기다 끌어다 붙였냐면 이재명한테 입금된 돈도 아니고 이재명 변호사한테 간 돈도 아니고 이재명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 아무 상관도 없는. 이남석 변호사. 심지어는 그 변호사는 윤석열 라인이야. 네, 이남석 변호사라고 윤석열 직계입니다, 직계. 그 변호사 계좌에 20억이 입금된 적이 있는데 그 M&A 자금이 들어왔다가 나간 거야. 그런데 이 쌍방울 전 회장이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 걸릴 만한 거리가 있는 양반이야. 그래서 변호사비 줬다고 해라 하고 압박하기에 딱 좋은 포지션의 사람이에요. 현재 처한 상황이. 첫 번째 전제, 23억 원을 단독으로 받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장담합니다. 대법관도 못 받습니다. 그 액수가 터무니없는 액수다. 이재명 변호하라고 주기에는. 전제부터가 말이 안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부터 끊으냐면 변호사들 다 알아. 검사들도 다 알아. 그래서 치사하다는 거야. 말이 안 된다는 걸. 전제부터가 말이 안 돼. 23억이 현금으로 이남석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심지어는 나갔어, 이 돈이. 네. M&A 실패해가지고 다시 돌려줬어요. 다시 돌려줬어. 네. 더 골 때리는 거 아니야? 그것만 생각해도. 들어왔다가 다시 되돌아갔어. 그 다음에 하나는 전환사채로 받았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쌍방울의 자회사에 고문 변호사로 있으면서 월급으로 대납받았다. 이런 특히도 얘기를 해요. 어떻게 받았다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실제 변호사비를 대납받은 걸 찾아낸 게 아니고 막 시나리오를 막 던지는 거예요, 지금. 아무나 걸려라. 시나리오를 막 던지는 거죠. 아무거나 걸려라. 근데 자기들 시나리오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맞소. 내가 그 돈을 주었소. 쌍방울 전 회장이 굉장히 취약한 포지션에 있거든, 현재 스코어. 그래서 과거에 한명숙 때처럼 땡겨와서 이재명한테 이 돈 줬다고만 해라. 하기 딱 좋은 포지션의 인물을 이 쌍방울 전 회장으로 잡은 거예요. 그 약점이 되는 지점이 뭐냐면 횡령 배임, 그 회사 돈 빼돌려서 개인적으로 썼다. 말하자면 회사 돈을 빼돌려서 이재명한테 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딱 좋은 게 횡령 배임인데 배임 액수가 5억이 넘어가면 엄청나게 형이 10년 이상 묵인가? 그렇게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걸 5억 밑으로 잘라줄까? 5억 위로 해줄까? 그 틀에 딱 짜맞추기가 되게 좋은 그런 법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비행기 오르자마자 체포했지.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 왜냐하면 체포하고 나면 48시간 안에 영장을 치든가 풀어주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 땅에 나왔을 때 체포를 하면 되는데 자기들은 오르자마자 체포를 하면서 한 8시간 손해를 봤어요.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엄청 중재인인 것처럼 그런 사소한 데서도 그림을 그리는 건데 13시간 조사받고 구치소로 다시 돌아갔다고 했거든요. 13시간 동안 뭐 조사받았냐? 횡령 배임만 조사받았습니다. 딱 좋은 거야, 거기가. 5억 이상이냐 아니냐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은 지금 물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이 짜놓고 구렁텅이 밀어넣은 다음에 건져줄 테니까
줬다고만 해.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라고 신장식 변호사가 추정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건 추정합니다. 나는 진짜. 이건 뭐 그렇게 얘기합시다. 아니, 그렇게 보여. 내가 보기엔 이 양반의 캐릭터에 달려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캐릭터가. 서로 만난 적이 없고, 통한 적이 없어서 모른다고 했는데, 그래도 승질이 날 거 아니야. 막 승질 부리더라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이미 검찰로부터 굉장히 이 수사를 많이 받던 상황이었잖아요. 검찰에 백을 써서 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김성태가 되게 억울해할 것 같은 게 쌍방울 계열사의 사회이사로 법조인이 23명이었고 그중에서 판사 검사 출신이 11명이었고 검찰 출신은 그중에 9명인데 그중에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은 박영수 특검의 최측근이신 양재식 특검보였고 이남석 검사 심지어 구속시켰던 검사까지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특수부 라인들이 어떤 식으로 사람을 엮어내는지에 대해서는 감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검사가 사회에서 왜 필요해? 그거 막아보려고 십몇 년을 돈을 썼는데 이 사람은 억울할 거예요. 진짜 난 이재명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때문에 화가 나 죽겠다고 했더니 언론에서는 이재명 때문에 망했대 이렇게 써대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재명으로 지금 엮은 검찰에 열받은 거예요, 지금. 그걸 얼마나 지금 화가 이재명 났을까. 때문에 인생 망쳤다. 뭐 이렇게 나와 조선일보 헤드라인이. 내가 어쩌다가 이재명한테 엮어서 죄를 져서 인생 망쳤다. 이렇게 딱 읽히기 쉽게 썼는데 사기친 거 사기다. 전부 와, 사기야. 정말 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사기예요, 사기. 개놈 새끼들이야, 아주 이거. 김성태라는 인물의 캐릭터는 모르지만 무고하니까 날 풀어줄까 이런 생각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 그래서 그 양반의 캐릭터가 어떤 사람이냐. 야, 이 개새끼들아. 너 이거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나올 사람이냐. 아니면은 계산기 막 두드린 다음에 그럼 뭐 이재명 안녕? 난 살아야 되겠어. 이럴 사람이냐는 알 수가 없지. 그걸 노리는 거야, 지금. 진짜 개놈 새끼들이야,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걸 누가 이렇게 끌고 왔는지. 감옥에 다 쳐놔야 돼. 자, 사건의 틀은 그런 겁니다. 뭐 변호사비 대남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시나리오를 다 준비해 놓고 돈을 줬다고만 해라를 지금 하려고 하는 참이에요.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센터, 이제 센터. UAE 얘기를 좀. 픽미업 센터. 나는 아무래도 본인이 사실상 대통령이란 자의식이 있는 것 같아. 이 자리는 대통령 자리야, 여기는. 원래 영접하는 쪽의 장관이나 관료가 대통령을 정상을 맞이합니다. 그럼 두 사람 앞에 쭉 걸어가고 뒤에 부인이 따라가거나 그럼 나란히 쓴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영접하는 관료하고 대통령이 같이 쓰지. 근데 이 그림으로 보면 지금 UAE의 관료는 부인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사진을 픽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진을 픽을 해서 대통령실 홍보 자료에 떡하니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자리를 잡고 출발하는 거란 말이지. 정말 이상한 사진이에요. 왜 자기가 가운데 서? 너무 자연스러워, 그리고. 그리고 옆에 또 대통령은 비서처럼 따라다녀. 너무 자연스러워. 이게 뭐야, 이게. 이제 아크부대 사진이 17장인가가 쭉 그 대통령실에 아크부대 간 것만 나오거든요. 거기는 절반 이상이 저 센터 분이 계속 센터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 사진 진짜 잘 찍었다. 표정부터가. 그러니까. 이거 그냥 누구한테 보여주면 보스가 누구야, 그러면. 대통령이 여기지, 여기. 나머지들은 수행원 같은데, 진짜. 아무나 이 우리나라 사정 모르는 사람을 던져봐. 누가 대통령처럼 보이냐. 야, 거기 왼쪽에 계신 남자분한테 리시버 좀 꽂아드려라. 아니, 지금 새로 프로그램 시작하더니 좀 올라왔어, 보니까. 첫 번째 전화 인터뷰 했는데 사람들이 그 캡처 화면을 보내줬어. 사진 왜 그런 거 썼어? 아, 그러니까. 난 몰랐어. 제일 싫어하는 거 조선일보 얼굴 사진. 이따만하고 조선일보 사진 썼대? 내 PD한테 뭐라고 했어. 다음부터는 이 사진 쓰지 말라고. 그 사진이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야. 조선일보에서 하도 써가지고. 나는 조선일보가 나 욕하는 거 하나도 안 미워. 사진을 예쁜 거 쓰란 말이야. 어느 나라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자기가 가운데 서가지고 가. 앞에 카메라를 주르르 그러면 어떻게 찍힐지 다 알잖아. 다 알면서 이렇게 한 거야. 일부러 한 거야, 일부러. 아, 이걸 떡하니 대통령실에서 픽을 해가지고 배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사실상의 대통령은 나지. 하여튼 자의식도 있고 플러스 실제 출마할 수 있냐 없냐는 차치하고라도
출마할까? 내가? 다음은 난가? 그런 생각을 자기 주변에 누군가하고 나누면서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대통령실 홍보팀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서야 아크 부대 17장 한번 봐보세요. 이건 뭐지 싶어. 정말 뒤에 대통령이 하트하고 이러고 있고. 그렇지. 와, 완연히 병풍이세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거를 와,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 내가 이 얘기 시작한 지가. 맨 처음에 공동연구니까 그 정도였다가 내가 대통령을 만들었고 중요한 결정은 내가 내리고 있고 내가 기종이고 센터고 그걸 알려주고 싶어. 실제로는 이래요라고 막 알려주고 싶은 욕망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 픽해서 자꾸 뿌리는 거지.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음은 난가? 내가 나서야 하는 건가? 서문시장에 가서 사진 찍어봐요. 유세 아니야 유세. 라고 신장식 변호사가 생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진 픽하는 그 홍보 라인과 정무 라인을 전부 다 갈아야 된다. 심하게 오해할 수 있게 한다. 자, 그분들의 안목은 굉장히 오해를 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또 부인이 또 그렇게 내가 센터라고 생각하게 만들 일을 또 우리 대통령이 해요. 한번 보세요. 애국가가 이제 끝났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국가가 나오니까 손을 내려야 되거든? 눈치챘어, 지금. 부인은. 아무도 안 올리고 있죠? 혼자 올리고 있어, 혼자. 불안해 죽겠어. 혼자. 아니, 안 내려, 국가가 나올 때 가슴에 손을 얹기도 하고 경례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정자세를 취하는 나라예요. 군인만 거수 경례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를 존중해서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멍 때린 거라고. 이건 멍 때린 거거든 그냥. 벌써 세 번째. 멍 때린 거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탁현민 비서관은 그나마 자기 신념을 지킨 거라고.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닌 게. 아니, 탁 비서관에서 그거예요. 지난번에 처음에 했을 때 손을 올렸으니까 나는 원래 올리는 사람이야 라고. 아니 근데 안 올린 다른 국가. 베트남 때는 안 했어 또. 그러니까 그 얘기. 신념인가? 베트남 아니야. 베트남 때는 안 했다고. 3번은 올렸어. 남의 나라 국가 할 때. 나머지는 안 올렸어. 그러니까. 신념이 아니야. 뭐야 그럼. 멍이야 멍. 우리 국가가 아니야 이제. 내려야 돼. 이게 이제 머릿속에서 안 돌아가는 거야. 멍. 그 UAE에 적은 이란이다. 이란 언론에서 막 분석한 기사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국이 그렇다면 중동과 이란에 대해서 전략의 변화에 계산된 표현인지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기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아니라고. 정말 간절히 알려주고 싶다. 안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할 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저 시진핑이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했는데,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이란의 적대적인 얘기를 UAE에 와서 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중국과 궤를 같이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라고! 한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이란에 대해서 적대적 발언한 대통령이란 말이야. 우리가 이란에 대해서 적대적 발언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세 번째로 석유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예요. 맞아요. 이란 우리나라 좋아해. 우리가 중동에서 가장 먼저 62년 수교한 나라야. 이란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거지. 우리하고는 사이가 나빠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막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 아시아의 대통령으로서는 시진핑 이후 두 번째, 이란의 적대적 발언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전략적 선택 아니라고 제발. 멍에서 깨어날 때도 됐잖아. 옆에 대통령이 안 하는 거 보일 거 아니야. 왜 안 하지? 뭐지? 이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아니 센터도 이렇게 내리잖아. 하고 있다가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내렸는데 그 인도네시아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오빠 나가 이게 있잖아. 오빠 내려.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맨 처음부터 변명을
그것은 실수했다가 아니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예를 표한 겁니다. 라고 해버렸어. 그러면서 외교부에서 다른 나라 애국가가 울릴 때 예를 표하지 말라는 프로토콜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도 안 하니까 없지. 이런 아무도 안 하니까. 변명이라고 4급, 5급 대한민국 고시바 갖고 갔더니 공무원들이 너무 불쌍해. 아니,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 가더니 아주 표현력이 아주 만발하고 아주 자신감이 아주 업돼가지고 이야 좋겠어. 이거는 뭐 웃기는 망신 정도인데 아까 이란 적으로 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저는 되게 당황스럽고 화가 나는 게 정진석 비대위원장 나서가지고 위협적인 존재인 건 맞지 않느냐. UAE의 이란이. 이거를 여당 대표가 국회에서 또 얘기를 해버리니까 진짜로 이상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외교를 맡기면 안 되는 집단이에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공식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충성한답시고. 그러니까 충성할 일이야 이게? 피해 실드. 이게 충성할 일이야? 멍 때리지 마세요. 애국가는 한다면 손 내리는 겁니다. 안 해주는 거야. 그렇지. 아무도. 왜냐하면 아무도 안 해주는 거야. 너 지금 나 가르치라고 하는 거야? 하고 경로한대잖아요. 원로들이 와서 얘기를 해도 90분간 혼자 얘기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냐고 경로한대잖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해? 못하죠. 그럼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권력이 본격적으로 이동을 하는 이런 게 보이죠. 이런 거는 많이 가네. 아니 이거는 많이 가네 진짜. 이거는 아니야. 지금 현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후궁들의 전쟁, 꽃의 전쟁, 궁중 암투사 이런 걸 보면 다 그렇게 설명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조선시대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저는 조선시대 얘기를 한 겁니다. 이 표정으로 어떻게 멍 때릴 수가 있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생각났을 때는 내리고. 생각났을 때는. 저는 사실 단적으로 어떤 형태의 사고를 하는지가 드러났다고 보는데 적이거나 내 편이거나. 그러니까 외교 바깥에 나갔어도 평소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게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그러고 있죠. 절대로 이재명 안 만나고 정말 이분법적인 사고 그게 되게 무서워요. 저는. 이게 조금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소위 네오콘식 사고 방식이거든요. 네오 컨서버티비즘 해가지고 부시 정부 때 뭐 딕 체니, 럼스펠드 그리고 볼턴 이 사람이 네오콘의 막내 격되는 사람이에요. 그 하노이 노딜 와서 깽판 쳐버렸잖아. 그 당사자가 볼턴이란 말이에요. 악의 축,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중국, 북한, 이란 이런 데랑 무슨 우호, 평화 말도 안 돼. 친구냐 적이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라. 미국의 친구? 아니야? 그럼 너는 적이야. 이게 완전 깡패 논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라크에서 전쟁할 때 대량 살상 무기가 있었다라고 해서 전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대량 살상 무기 없었죠. 네오콘들한테 니네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보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량 살상 무기 없다는 거 알고 있었다. 이것은 고귀한 거짓말이다. 그런 사고방식, 적과 친구를 딱 나누고 악의 축, 여기는 군사적 힘으로 제압해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라고 하는 사고방식. 그 다음에 고귀한 거짓말. 이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80년대 이미 철진한. 위험해요, 근데. 전쟁을 불사하거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본인들이 선이고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네. 갈까요? 요새. 갈게요. 요새 피곤해. 그래서 녹화 시간이 짧아져서 좋긴 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겸손은 힘들다. 유튜브에도 의존하지 않고, 기존 광고 방식에도 의존하지 않고, 그래서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고,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독립적인 뉴스센터가 유튜브에서 탄생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알게 될 거예요. 그냥 둘 걸 그랬다. 그래서 겸손 멤버십. 끝!